이번 주 수확한 제철 경제 이슈 맛있게 요리해보는 시간. 오늘은 박시동 경제평론가가 또 맛있는 거 가져오셨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팔딱팔딱 지금 뭐 뛰고 있는 그런 거 가져오셨습니까? 큰일 났네 이게. 아, 그런가요? 팔딱팔딱 뛰는 새로운 소식이긴 한데 맛은 그러니까요. 없네. 예, 올해 1분기 예. 경제 성장률 발표가 됐는데 네. 마이너스 0.2.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동안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에 관한 얘기 몇 번 전해드렸는데 그것은 이제 전망치였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뭐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전망치 낮은 전망치로 를 이제 연간 전망치잖아요. 예. 그것을 사실 이제 분기로 나눠봐도 사실 마이너스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낮은 전망치를 걱정했는데 그걸 분기로 나눠봐도 마이너스가 아니었는데 실제로 그건 전망치였잖아요. 근데 1분기에 이거는 실제 성적표가 나온 거예요. 예. 뚜껑을 열어봤더니 마이너스 0.2가 나왔습니다. 실제 역성장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이 발표 이후에 실제 이제 금융시장이라든지 자본시장 쪽에서는 한마디로 쇼크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0.2도 충격적이지만 그 안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안 좋습니다. 소비, 투자, 그리고 수출까지 예. 세 개가 전부 다 안 좋아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이게 퍼펙트 스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안 좋은데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소비는 민간 소비가 역시 마이너스 0.1. 예. 그다음에 정부 소비가 역시도 마이너스 0.1. 좋은 게 하나도 없죠. 내수부진의 지표가 그대로 보여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도 건설 관련해서는 마이너스 3.2. 계속 안 좋아요. 건설 경기가. 예. 그다음에 나머지 투자들도 사실은 다 마이너스 2점대, 0.2대. 그리고 일단 수출도 그동안 우리 경제의 유일한 동아줄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감소. 그리고 수입까지도 역시 연달아 감소해서 좋은 지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이 경제 성장률이 지금 분기별로 어떻게 됐는지 네. 2023년에는 1분기부터 해서 0.4, 0.6, 0.8, 0.5 이것도 굉장히 낮은 건데 어쨌든 네. 이렇게 됐다가 작년 1분기에는 1.3을 찍어서 그나마 네. 좀 반등을 했는데 그다음에 마이너스 0.2, 0.1, 0.1, 마이너스 0.2 예. 이런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외환위기 때도 이런 적은 없었던 이런 것 적은 같은데? 없어요. 이런 적은 없고 작년에 사실은 1분기 때요. 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1.34 이렇게 나왔는데 그건 총선을 대비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소위 말하는 돈을 땡겨서 써가지고 돈이 많이 풀렸었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 2분기 때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그때 2분기 나왔을 때 정부는 핑계를 이렇게 댔던 거예요. 1, 2분기 공평하게 나왔어야 될 것을 좀 땡겨 쓴 감이 있다. 근데 이걸 나눠서 보면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다라고 일단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분기 때 나온 이 마이너스는 핑계가 없어요. 이거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그 작년 2분기 때 마이너스 한 데로부터 지금 이번에 나온 1분기까지를 이게 연속으로 보면 4분기거든요. 예. 이게 1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1년치를 더해보잖아요. 예. 마이너스 0.2, 그다음에 플러스 0.1, 플러스 0.1, 이번에 마이너스 0.2. 예.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보면은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입니다. 이걸 1년으로 환산해도요. 그렇네. 마이너스 0.1이네. 그냥 평균 내보니까. 이걸 더하는 게 1년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0.2예요. 한 번은 마이너스 0.2, 그다음에 0.1, 0.1, 그다음에 마이너스 0.2니까 예. 실제로 1년 단위로 마이너스 0.2가 나왔어요. 지금. 마이너스 0.2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 마이너스 0.1 아닌가 하여간 뭐 0.2예요. 뭐가 됐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전망하는 게 1년 성장률이 뭐 2가 나올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국제기관들이나 이런 데서 지금 1을 전망했어요.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요즘 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계속 낮추고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왜 그 트럼프발 관세 협상 폭풍 뭐 이런 거에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데 1%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실 시기열을 거꾸로 돌려서 역으로 1년을 지금 다시 맞춰보면 현재로서 1년 단위로 보면 마이너스 0.2를 받아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적은 없습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상황인데 이제 원인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 예. 방금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들은 국제 정세, 대외 변수, 트럼프발 관세 이런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난 분기예요. 아직 트럼프 관세발 파고는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려는 했지만은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개엄? 그렇습니다. 계엄과 내란으로 인한 내수 침체와 여러 가지 부진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파면된 윤석열 대통령과 현재도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 그리고 예. 최상목 경제부 장관 이 사람들이 현재 어쩔 수 없이 뭐 제가 볼 때 변명의 여지 없이 이 수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피해갈 수 없는 내수적인 원인이 좀 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예. 이후에 있는 건 이제 앞으로 대외 변수도 더 좋지 않을 환경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2025년 1월부터 말일까지 본 진짜 이 전망도 우리 기준으로 봐도 0점대가 거의 확실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굉장히 비관적인 분석이 오늘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하나 더 이제 연관해서 봐야 될 것을 하면은 금리 문제와 추경 문제인데요. 예. 이제 한국은행이 이번 달에 금리를 동결했어요. 근데 이제 서서히 벌써 이제 실기론 아니냐. 이렇게까지 낮은 지표를 사실 한국은행은 알고 있지 않았느냐. 네. 그런데 왜 낮추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연속해서 그럼 앞으로 연말까지는 현재 우리나라 금리가 2.75인데 2.0까지 하단을 낮춰야 될 정도로 심각하다라고 보는 거죠. 3번 연속으로 낮출 수도 있고요. 그럴 가능성이 이제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무조건 뭐 금리 인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예. 거꾸로 추경이 문제인데요. 추경 12조 원 하는 걸로 지금 결정됐잖아요. 이 정도 지표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한국은행 총재하고 최상목 장관이에요. 예. 이 상황을 알고 있단 말이죠. 내수에 처참한 거. 그럼 특히 공공소비, 정부 소비도 마이너스 0.1을 기록했어요. 정부도 돈을 안 쓰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예. 그걸 알면서도 12조 추경을 했고 특히 경기 대응 추경은 3분의 1이니까 4조가 채 안 되거든요. 이렇게 찔끔 처방해서 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밖에 처방 안 했다는 비판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차기 정부 어디가 됐든 차기 정부의 큰 짐이 지금 네. 좀 떠넘겨진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 자 이번에는 그럼 대선 주자들 경제 공약 좀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가장 화제가 된 거 이재명 후보의 주가 5천 시대. 예,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화끈하게 공약을 했습니다. 지금 2,000대 아닌가요? 예, 2,500입니다. 그러니까 더블인가요? 더블이죠. 묶고 더블로가? 예. 이게 아니 뭐 우리가 예전에 이명박 때 뭐 747도 보고 뭐 다 봤는데 네. 뭐 아무리 우리가 약간 선언적인 거라고 하더라도 네. 5천 시대는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던데. 정치적으로는 지금이 2,500이니까 3,000을 공약한다는 건 뭐 너무 가까운 거고요. 의미가 없죠 사실 3천. 넘어지면 코 닿을 때니까 예, 예. 안 되는 거고 4,000 정도도 포부가 커 보이지도 않고 4자도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죽을 사자 또 싫어하죠. 그러니까 5,000 정도 화끈하게 비전을 제시했다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만 예. 구체적인 이제 플랜 5가지를 말하면서 5천 시대를 얘기했더라고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일단은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최근에 이제 국회에 다시 거부권이 돌아와서 재의결했는데 또 실패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실패했던 상법 개정안은 사실은 원래 민주당이 하려고 했던 안에 풀 버전이 아니었어요. 반발을 의식해서 사실 뼈만 남기고 살을 내어준 절반에 가까운 그런 개정안이었는데 예. 이제는 아예 원래 하려고 했던 풀 버전을 다시 결합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더 매운맛. 더 매운맛 버전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일반 한 1,500만 개인 투자자는 당연히 환영하는 거고요. 또 실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이 쌓이는 게 이 부분입니다. 주주를 주주답게 대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법이 바뀌는 거야 한국이. 그래서 예. 관심 많은 부분이니까 이거를 털어서 이 부분에 이제 허들을 털어서 외국인과 개인의 이제 동반 어떤 시장에 대한 유입을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어떤 조금만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그렇죠.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3가지인데 하나는 이사가 회사에게만 충실을 다하도록 되어 있는 조문을 이사와 주주에게라고 충실을 다해라라고 해서 이제 주주를 더 이상은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경영의 최우선 어떤 그 고려 사항으로 삼아야 되는. 그거는 이제 원래 상법 개정안에 있었던 그렇습니다. 내용이고요. 그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사에 대해서 분리 선출을 해라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 이겁니다. 지지군대 집중 투표제가 있는데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주요 기업들은 다 배제해놨어요. 그런데 2조 이상 되는 기업들은 이제 의무화해라. 뭐 이런 것과 이제 이런 게 이제 상법 개정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식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주가 조작이라든지 불법 행위, 미공개 정보 행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걸렸으면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시키겠다. 그래서 투명성을 확실하게 강화하겠다라는 거고 또 이제 눈길을 끄는 게 이 저 PBR 주식을 솎아내겠다라는 거예요. PBR이 뭔가요? 쉽게 말하면 오늘 주식을 다 팔면 얼마 나오나 이거하고 그 회사를 오늘 청산하면 얼마 나오나 이거를 비교해 봤을 때 청산 가치보다도 주가가 훨씬 낮은 그래서 완전히 저평가되고 있는 그런 주식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장의 평균 PBR이 0.8이에요. 근데 이웃나라나 주요 선진국들은 1.6입니다.
절반 수준이네요. 그렇죠. 이게 절반 수준. 이걸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평균을 왜 깎아먹었을까를 보면은 0.1 수준에 해당하는 완전히 소위 말하는 이제 쓰레기 주식들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있어요. 이거 왜 퇴출 안 시키느냐? 규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집행을 안 해서 그렇거든요. 예. 요거 집행을 하면 저절로 주가 올라간다는 게 이재명 대표 측의 논리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앵커님과 제가 각각 우리 시장에 존재하는 주식시장에 존재하는 주식이라고 보면 예. 시총이 2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앵커님 주식은 100만 원, 제 주식도 100만 원. 이 정도 평균 시총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제가 쓰레기 주식이 됐어요. 그럼 제가 퇴출이 됐다고 쳐볼게요. 예. 그러면 시총이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 보면 주식이 하나 없어졌잖아요. 예. 그럼 앵커님 주식이 100만 원 하던 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200이 되겠죠. 200이 주가를 제가 총액은 같다면은 그렇습니다. 예, 예. 제가 나갔으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잔존하고 있는 나머지 건강한 기업들이 이 시총의 혜택을 골고루 본다면 저절로 올라간다 주가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5천 시대 가능하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로직이더라고요. 예.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 퇴출되는 기업과 그 주주들은 또 반발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늘 그런 민원 때문에 예, 퇴출이 예.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뭐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사모펀드의 외국계 사모펀드 특히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소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도 있다는 것도 얘기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경선 후보는 또 성장 그렇죠. 얘기를 지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중도 보수 얘기까지 하면서 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예, 정치적으로는 진보 후보가 예전 같으면 뭐 형평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할 때 평등 이런 걸 얘기할 텐데 성장의 방점을 찍고 나온 게 중도 표심을 공략하려고 하는 우클릭 행보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땐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라고 봐요. 뭐 성장이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 후보들은 다양한 공약을 늘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늘 따라붙는 질문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건데 재원 대책이 없으면 다 뻥 공약 아니야 이렇게 늘 비판을 받거든요. 근데 올해는요. 이게 그렇게 재원이 어떠냐라는 얘기를 나올 때 늘 이렇게 나오던 게 단골 답안이었어요. 세출 조정하겠습니다. 정부 살림 좀 알터란 같이 운영하면 남는 돈 생깁니다. 그걸로 복지하면 됩니다. 내 공약하면 됩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올해는요. 세수 결손이 어마어마하고요. 정부 관리 세수 재정 적자가 1, 2, 3년 차 다 합치면 연간 100억씩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핑계가 안 통해요. 정부 살림 조정하겠습니다. 조정할 게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핑계가 안 통하다 보니까 성장을 통한 선순환을 말하지 않고는 다른 공약들 실현이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거짓말하지 않고 저는 성장부터 가겠습니다라고 첫 단추를 글로 낀 거 아닐까?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잠재 성장률 그리고 4대 수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그래서 3, 4, 5네요. 3, 4, 5입니다. 그래서. 어디 747이 많이 이렇게 떠올리는 이 느낌적인 느낌은 뭘까요? 그렇게 사실은 비난도 받습니다. 뭐 흘러간 레코드판을 듣는 것 같다. 이명박 때의 747의 재판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정부 재정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눈에 모든 후보들이 지금 AI 막 하고 있고 막 지금 뭐 안철수, 이준석 뭐 두 사람은 내일 이제 무슨 따로 별도로 AI 뭐 관련해서 막 토론도 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AI 100조를 투자하겠다. 꼭 과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죠. 사람들이 딱 드는 순간 아니 우리나라 예산이 한 670조 정도 맞습니다. 되는데 이 100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 이거 너무 지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 공약을 조금 이제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AI가 사실 지금 이제 차세대에 어떻게 보면 국가의 먹거리가 원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뭐 R&D 예산도 삭감되고 제대로 된 투자가 없어서 많이 뒤처졌어요. IT 관련해서 우리가 사실은 세계 선두권이라고 국민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데 AI 분야 관련해서 우리가 6위권입니다. 6위나 되나요? 깜짝 놀랐네요. 저는. 그런데 1등이 당연히 미국, 중국이죠. 미국, 중국. 그런데 그러면 6위면 순위는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1, 2위를 제외하고는요. 의미가 없어요. 아, 의미가 없나요? 거의 못 따라가는 수준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한 100조 정도를 투자해서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니까 비싼 GPU 있거든요. 엔비디아 칩 같은 거.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에 몇 개 있냐면요. 2천여 개 정도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전체가 사기업 다 합쳐서요. 근데 이걸 5만 개 정도를 확보하겠다라는 게 일단 보관이에요. 그래서 그 5만 개를 가지고 AI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그래서 다양한 스마트 컴퍼니라든지 스타트업들이 무료로 와서
정부 걸 대신 이용해 가면서 기술 개발하는 그래서 좀 빨리 기술 격차를 좁혀갈 수 있는 예. 그런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라는 거고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도 방향이 옳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클러스터가 보통 지방에 유치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그럼 지금 지방 소멸이 걱정인데 지방에 제대로 된 혁신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된다라고 지금 현재 물밑으로 그럼 우리가 그거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각 지자체는 이미 검토에 들어간 지자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소멸 대책도 되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100조 재원 어디서 나올 거냐. 그러니까 어디서 땅 파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100조가. 요때 이제 또 재밌는 얘기가 들어오는데 소위 말하는 국민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게 여기에 들어갑니다. 국민 펀드요. 국가 재정을 다 100조를 넣겠다는 게 아니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그 IT 업계들이 성공하는 방식은 주요한 금융이라든지 인베스터들이 초기 자금을 넣고 예. 상장을 해서 뻥튀기가 되면 그 열매를 그 소수의 주주들이나 인베스터들이 다 나눠 갖는 그런 방식으로 자본이 독점되지 않느냐. 왜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AI 시장이 들어갈 텐데 그 제대로 된 기업들 몇 개가 나오면 엄청나게 사실은 큰 부가 나오는데 처음부터 투자를 국민 펀드를 통해서 정부도 희망하시는 국민들도 다 돈을 넣어서 소수의 인베스터나 금융들이 이 열매를 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돈을 가지고 우리도 부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국민 엔젤 펀드네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좀 뭐랄까 획기적인 아이디어인데 그에 대해서 이건 전형적인 사회주의 좌파 경제 아니야? 뭐 이런 어떤 비판도 있습니다만 또 그에 대한 반론이 당초 지금 세계적으로 사실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게 TSMC거든요. 예. 이게 사실 TSMC의 초기 모델이에요. 정부가 어마어마한 지분을 가지고 시작한 옛날 우리 포스코 생각하면 되죠. 예. 그 정부 거였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성장시키고 나중에 지분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식으로 컸거든요. 그런 형식의 새로운 버전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또 재반론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제 100조 원에서 어떻게 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으나 네. 엔비디아의 이제 그 고직접 칩을 구매하는 거면은 회사를 또 만드는 거하고 또 그거를 직접 구매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를 제일 좀 모호하더라고요. 이게 아직은 그러니까. 정확히 나온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예.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아웃라인이라고 일단 현재는 봐야 되고요. 근데 지금 이제 5만 개 정도가 그러면 많은 건가 보는데 많지도 않아요. 서구에 있는 그 예를 들면 메타라든지 이런 큰 기업 있죠. 예. 그 하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2,000장 정도 겨우 있는데 예. 근데 정말 이건 아셔야 되는데 뭐냐면 그 몇 개 안 되는 칩도 공공이 좀 그래도 유지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광주에 센터가 있습니다. AI GPU 센터가 있는데 운영비가 없어서 이미 반년째 놀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싸게 우리가 그걸 개발하는데 좀 쓰겠습니다 하는 신청은 쇄도하고 있는데 예. 운영비 R&D 예산이 잘려가지고 아. 그게 반년째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5만 개라는 거는 지금 있는 거에 비하면 획기적으로 늘어가는 거고요. 예. 그걸 또 이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하다 보면 사실은 좀 수십조 단위의 제대로 된 투자가 필요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참 뭐 윤석열 대통령 별명이 뭐 GDP 킬러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여러모로 참 한숨이 많이 나오네요. 국민의힘 뭐 시간이 뭐 엄청 지나가 버렸는데 국민의힘 후보 공약 좀 짧게 봐야 될 것 몇 같은데.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예. 김문수 후보는 노인층 공약에 좀 집중하는 게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들이 그동안 이제 지하철은 사실은 이제 프리패스로 탔는데 예. 이제 버스도 9시에서 5시까지는 프리패스를 하겠다라는 공약이 나왔고 그것은 뭐 노년층에 대한 당연한 우대인데 오히려 대중교통 전체적으로 시행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지하철만 시행했던 게 문제다. 찬성한다. 이런 의견도 있고 예. 역시 또 재원 문제죠. 지금 지하철도 약 3,500억 정도 적자가 나는데 이것 때문에 버스 적자는 어떻게 할 거냐. 서울 지하철 공사 누적 예. 적자가 20조 정도 되는데 이거 네.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된다라는 또 이제 보충 비판이 좀 있는 거고요. 예. 한동훈 후보는 이제 부동산 공약에 좀 집중한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빨리 하겠다. 심지어는 그 강한 허들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거 폐지시켜 버리겠다. 이런 예. 좀 과감한 공약도 나왔고 청년층이 집을 살 때는 아예 LTV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100% 대출 다 해주겠다. 진짜요? 예. 그리고 그것도 청년인 나이에 해당할 때는 1회가 아니라 무제한으로 그리고 취득세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청년이 집을 살 때는 말이죠. 이런 좀 공약도 좀 나와 있기는 합니다. 예. 근데 그러면 부동산 가격 다시 뛰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청년층이 당장에 집 사기는 좋은데 근본적으로는 높은 집값이 문제나 이걸 떨어뜨리고 공공임대라든지 공공분양을 많이 하는 게 근본 대책인데 예. 현재 이 거품이 많이 끈 이 부동산 시장을 내버려 두고 빚을 많이 내는 것만으로 이걸
그래서 이제 이 시장에 진입을 조금 도와주는 것만으로 이게 진짜 청년 대책이냐 이런 좀 비판을 좀 사고는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많지 않은데 요거는 짧게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한국과 미국 2+2 지금 통상 그렇습니다. 협상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이제 내일부터 이제 주요한 어떤 성과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직은 이제 성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는 원래 장관 대 장관으로 해서 1대1 회담이 이 목표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야 한국과 원스톱 쇼핑을 해 이렇게 말하면서 2대2 회담이 된 거예요. 이걸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뭐냐? 예. 한 테이블에서 다 해결하겠다는 거야. 야, 관련된 장관들 다 모여봐. 여기서 그냥 끝을 봐. 라고 해서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원스톱 쇼핑의 하위 개념으로 회담 구조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조금은 우리에겐 불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구조가 됐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보셔야 될 이게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17대 1로 지금 하는 거죠. 일본이 경제상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한 4-5명이 들어와가지고 약간 그렇죠. 당황하고 야, 트럼프가 모자 주니까 마가 모자 썼다가 일본에서 난리 나고 지금 그 맞습니다. 모양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한 테이블에 우리가 지금 현재 끌려 들어갔다. 이렇게 일단 보셔야 되고요. 예. 미국 측은 이왕에 테이블이 한 테이블 열린 거니까 미국이 원하는 것들이 좀 서서히 좀 나오고 있는데요. 늘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방위비 협상도 이참에 좀 해보자. 그다음에 조선 관련해서 한국으로부터 확실하게 좀 지원을 받자.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같은 것도 이참에 좀 투자를 받자. 등등등 해서 사실 미국이 원하는 실리는 다 챙기고자 하는 어떤 그 흐름이 좀 잡히고 반면에 뭐 우리에게 상호관세 25%가 현재 부과가 예고는 돼 있는데 90이 유예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듣고 25%도 근거가 없는 거예요. 미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조금 낮춰주는 모양새 정도를 갖춘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러면 얻어낸 것 아니냐 이런 식의 현재 전망이 있는데 그런 건 다 실리를 따져보면 우리에게 맞지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계에서는 미국이 얘기하는 걸 뭐 듣기는 듣고 우리 얘기를 설명하긴 하되 사실은 가시적인 성과나 타결을 노리고 덥석 달려들지 말고 우리는 권한 대행의 임시 정부다. 예. 그러니까 차기 제대로 된 정부에게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미루는 전략이 가장 바람직하다. 알겠습니다. 성과를 빨리 내려고 하는 조급증을 버려달라. 이런 좀 부탁이 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 뭐 국내외 할 것 없이 트럼프가 뒤로 갈수록 힘이 좀 더 빠질 거다. 뒤로 미루는 게 낫다라고 하는데 또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출마 소식까지 조금 연결돼 있어서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네. 추후에 다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시동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